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6개월 넘게 진행 중인 중동 지역 전쟁 상황으로 미국에서 이어지는 시위와 때때로 벌어지는 긴장감 도는 장면들이 더 많은 대학 캠퍼스로 번져가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USC는 다가오는 5월 10일 전체 졸업식을 캔슬하면서 비난과 실망, 그리고 성급한 결정이라는 차가운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지난 몇 년간 피나는 노력 끝에 학위를 취득하는 졸업생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이야말로 정확히 4년 전 코비드라는 팬데믹이 터지면서 하이스쿨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바로 그 그룹 학생들입니다. 너무나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에 영원히 값진 추억으로 남을 졸업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제대로 갖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플라스틱 공해, 시정부와 인공지능, 디즈니랜드 익스펜션, 클리어 트래블, 그리고 빌보드 광고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심각도는 잘 알고 있는데요. 매년 다양한 회사들이 생산해내는 플라스틱 양이 엄청납니다. 4억 톤이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상당한 비율이 수로를 따라서 해변으로 내려가고요. 결국 바다 생태계에 미치게 되죠. 이 중 일부는 아주 조그맣고 미세한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면서 공기에 떠돌아다니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 폐를 통해 들어와 혈액 속이나 장기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플라스틱 공해는 매 6년마다 2배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간이 바닷속에 이 플라스틱을 가득 채운 셈인데요. 이것을 인간 숫자로 환산해보면 한 명당 2만 1,000개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 적용되는 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거대한 회사들이 플라스틱을 생산해내고 있죠. 어떤 회사들이 이런 플라스틱 공해의 주 요인인지 몰랐던 것인데 지난 수요일에 이 발표된 최근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이 결과는 Science Advance라는 저널에 실렸는데요. 6개 대륙에 플라스틱 공해에 가장 크게 연관된 회사들을 나열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메이저 브랜드들을 조사해봤는데요. 이 연구에 1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80만 개가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하나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글로벌 차원의 56개 회사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 최고 이름은 어떤 것일까요? 단연코 코카콜라였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에서 나온 플라스틱은 전체 공해 중 11%를 넘어갔고요. 이번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현재 글로벌 플라스틱 공해의 엄청난 규모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모어 인스티튜트의 연구 리더인 윙 카우걸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글로벌 차원의 노력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절대 쉬운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전 세계 수만 명의 이 발런티어의 피나는 노력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들은 수많은 해변가들, 공원, 강,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인 모든 장소를 샅샅이 뒤지면서 어디서 나온 것인지 기록했습니다. 발런티어들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기간 동안 플라스틱 하나하나를 조사하면서 그중에 눈에 보이는 브랜드 이름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80만 개가 넘는 샘플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91만 개 조금 넘는 것에서 브랜드 이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에 적혀있는 이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태양빛이라든지 기후로 인해서 지워지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최고 브랜드 이름이 말씀드린 대로 코카콜라가 1위였고요. 그 다음에 펩시콜라, 네슬리, 다논 순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대변인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현재 코카콜라 회사에 진행 중인 World Without Waste Strategy 전략을 강조하고요. 이들은 2025년에 가서 모든 코카콜라 패키징의 100% 재활용 리사이클러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030년에는 이 중 절반 50%의 재활용된 재료로 패키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목표에 달성하는 것이 코카콜라 혼자만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슬리사는 이메일을 통해서 회사 차원의 패키징에 플라스틱 사용을 3분의 1 줄일 것을 약속했고요. 또 이들도 역시 재활용 재료 사용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펩시 컴퍼니 역시 글로벌 차원의 플라스틱 공해를 없애는 주된 폴리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리뷰한 담배 제품 생산 회사 알트리아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번 결과가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 결과의 정확도를 불신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80개가 넘는 국가에서 합쳐진 데이터를 내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알트리아의 담배 회사 분야인 필립 모리스 USA는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카우거 씨는 오직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라고 미국에만 국한한다는 것은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모르는 사람의 견해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결과에 데논 측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이 데이터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회사가 생산해내는 플라스틱 양과 환경에서 발견되는 쓰레기 양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펩시코가 전 세계 플라스틱 양의 1%를 생산한다면 글로벌 쓰레기 플라스틱도 1% 정도 발견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적하는 것은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쓰레기 매니지먼트만으로는 글로벌 플라스틱 공해 문제에 충분한 해답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이런 대형 회사 이름들도요, 이미 각자 나름대로 환경적인 차원이라든지 재활용 프로그램, 쓰레기 수거 등 이 회사 정책이 있음에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 아래에 쌓이고 있는 현실이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우걸 씨는 말합니다. 정말 악몽 같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려면 현재 모든 프로그램이 효율성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서 글로벌 플라스틱 스트리트를 갖고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요. 많은 친환경 단체들이나 국가들은 이번에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에 제일 먼저 약속을 할 것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독 미국 대표단은 이것에 저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측이 주장하는 것은요. 플라스틱이 돌고 도는 Circular Plastics를 강조하면서 한층 더 발달된 리사이클링 방법 또 쓰레기 처리 매니지먼트를 동원하면 생산량을 제한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고 미국 측은 주장합니다. 월드 플라스틱스 카운슬의 베니 머먼스 회장은 말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 자금으로 Circular Plastics의 공급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 방법을 통해 사용되고 난 플라스틱이 쓰레기나 땅속에 묻히는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다시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그 대신 사용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번 결과에 대해서 플라스틱 산업계는 반대 입장이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플라스틱스는 글로벌 경제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플라스틱 생산에 제동이 걸린다면 이런 여파는 아무래도 저임금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여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팀은 Circular Plastics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플라스틱을 생산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최고 차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차원의 플라스틱 공해 주 요인인 최고 브랜드 이름들이 발표되어 있는데 코카콜라를 선두로 이어서 펩시, 네슬리, 데논이라는 것이 그다지 놀랍지만은 않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모든 것이 인공지능 AI로 변해가고 큰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LA 지역의 LA 메트로 버스에서는 AI를 갖춘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버스가 다니는 레인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티켓을 발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여름부터 테스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올해 말부터 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 아웃리치 차원의 홍보가 이어질 것인데요. 일반인들이 이런 목적과 타이밍,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영향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릴 예정입니다. 카메라는 설치될 것이고요. 첫 60일 동안 여기에 걸린 사람들에게 경고가 갈 것입니다. 60일 동안 경고 티켓이 주어지고 적절한 정보가 전해지고요. 바이올레이션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 회사인 헤이든 AI에서 디자인되었고요. 주 목적은 티켓보다도 버스의 타이밍을 더 진보시키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증가, 또 움직임이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함이죠. 메트로보드는 작년 이 회사와 1,300만 달러의 100개의 카메라 시스템을 관한 컨트랙트를 승인했던 것이죠. 계약 합의는 지난 12월부터 시작되고 5년간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메라는 메트로버스 내부의 앞 유리에 설치될 것이고요. 버스 레인이나 정거장에 파킹된 차를 체크할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LA시 의회는 작년에 이렇게 걸린 경우 벌금도 승인해 놓은 상황입니다. 작년 1월에 LA시 의회는 투표를 통해서 이 의회는 시티 어터니에게 새로운 조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불법으로 버스 레인에 파킹한 경우 토잉의 사이테이션이 이어질 것이라고 통과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LA시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리포트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파킹 티켓을 발부하는 오피서가 버스 레인에 파킹한 자동차에 티켓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충분한 재정 확보에 티켓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버스 레인을 막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특히 장애자, 디서빌리티 있는 사람들은 이 버스와 커브사이드가 같은 레벨이 되어 타고 내리는데 이럴 때 버스 레인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버스 타고 내리는데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이죠. 산타모니카에서 올쇼를 따라 다운타운으로 이어지는 720번 노선하고 헐리우드과 바인에서 출발해 라브레를 따라서 호톤, 레녹스 지역으로 가는 212번 노선에 이미 15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조만간 다운타운 샌페드로 엘몬테 지역에 다니는 910번, 950번, 70번 노선 안에 카메라가 조만간 설치된다고 합니다. 헤이든 AI에 의하면 카메라는 불법 주차 자동차를 늘 스캔할 수 있지만 24시간 할 수 있지만 위반이 일어날 때만 기록되도록 기술이 조절되었다고 합니다. 버스가 움직이고 있을 경우 버스 레인에 불법 주차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리코딩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불법 주차 자동차가 레인에 나타나거나 버스 정거장에 포착되었을 때는 자동차 번호판을 기록하고 일어나는 이벤트를 비디오로 담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리코딩이 되고 나면 곧장 L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제출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분석해서 티켓 발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디오 이미징을 이용해서 파킹 바이올레이션 집행하는 것은 2012년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킹 위반이 없는 비디오일 경우에 15일 안에 이것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파킹 위반 비디오는 6개월까지 보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티켓을 받은 사람은 비디오 리코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위반에 챌린지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한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미 워싱턴 DC와 뉴욕시에서는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남가주 로컬 열차 시스템이죠. 메트로 링크도 열차 철로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130만 달러 그랜트를 지원받아 AI로 무장된 시큐리티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산하 교통부죠.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지원하에 이 기술로 카메라 센서로 인해서 사람이나 동물, 자동차 등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발견되면 자동적으로 기차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추게 만든다는 것이죠. 메트로링크는 이것을 Track Intrusion Detection System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현재 장착되어 있는 GPS-based 기술에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철로 중간에 홈레스들이나 보행자 등을 알아내고 기차 운영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요, 이 승객이나 크루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보행자나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등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미국 Earthquake Warning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경고를 주는데 이것을 듣고 주로 사람들 시야에 들어오거나 들어와 있는 리포트에 의존하게 돼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경고가 들어오면 기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은 위험에 대한 인식도도 한층 더 빠르고 정확하고 인간의 실수를 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합니다. 현재까지 메트로링크는 이 프로그램에 2개의 AI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밴나이스 지역과 파노라마 시티 지역 1.5마일 구간에서 앞으로 1년 반 동안 테스팅에 들어갑니다. 테스팅 결과에 만약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연방정부에 수백만 달러 그랜트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 이것이 승인된다면 전역 네트워크로 확장한다는 입장입니다. LA 메트로링크는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로컬 커뮤로 철도 시스템입니다. 작년 2023년 7월에서 12월 사이, 다시 말해서 6개월 동안 메트로링크 서비스 노선을 이용하던 승객과 화물 열차가 자동차와 보행자와 충돌 사건이 무려 53번 일어났고요. 이 중에 절반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기술을 동원한다면 진정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1955년 월트 디즈니가 첫 번째 팀파크죠. 디즈니랜드를 연 후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여기에 이어지는 매년 벌어들이는 수백억 달러 수익은 정말 대기업 수준의 엔터프라이즈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 열었던 애나하임을 넘어서 이제 디즈니랜드는 올랜도, 파리, 샹하이, 홍콩, 도쿄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헤드코러를 둔 벌뱅크의 엔터테인먼트 자이언트죠. 이제 디즈니랜드에 사는 또다시 거대한 투자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디즈니는 10년에 걸쳐서 6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소위 말하는 경험을 통해 얻는 부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테마공원, 팀파크뿐만 아니라 리조트, 크루즈라인, 상품 판매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연관되어서 애나하임 시의회는 디즈니 리조트가 이런 데에 확장을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최고 고용주에게 추가의 어트랙션, 스토어들, 식당들을 더 할 수 있게 모든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19억에서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약속을 하고요. 사실 이런 투자는 1990년대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 캘리포니아 애드벤처 그리고 다운타운 디즈니를 더한 이래 디즈니랜드는 최고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플랜은 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애나하임 전체의 커다란 미래를 약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차원의 큰 인기를 가져올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디즈니랜드가 커지는 것은 애나하임이 커지는 것이라고 시의회는 입을 모았습니다. 이 플랜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도 디즈니랜드 포워드라고 알려진 이 플랜은
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애드벤처, 다운타운 디즈니, 또 모든 리조트의 새로운 리디자인에 아주 획기적인 플렉서빌리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어트랙션이 들어서고 어떤 호텔들이 지어질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한 가지는 도쿄, 홍콩, 샹하이에 있는 파크에 들어설 추가의 어트랙션은 애나하임의 영감을 약간 나타낼 것이라는 힌트도 있습니다. 이런 팽창과 투자를 두고 반대측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가되는 트래픽 문제, 파킹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디즈니 측은 17,000 스퀘어풋 파킹 가라지 건설에 보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페데스트리언 브리지 3개를 건설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디즈니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디즈니사는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을 끊어가는 추세, 또 스트리밍 서비스의 치열한 경쟁, 또 박스오피스의 저조한 실적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거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긍정적인 것이 바로 팀파크였다는 것입니다. 디즈니에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죠. 그 중에서도 매번 팀파크야말로 늘 성공적이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사실 디즈니는 영화 분야, TV 분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이 절대 뒤지지 않죠. 그렇지만 팀파크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리더 자리는 굳건히 지켜오던 것이죠. 가장 최근에 나온 숫자인데요. 앞에 말한 경험 부서에서 큰돈을 벌어들인 이유는 바로 팀파크 수익 때문입니다. 디즈니사의 총 운영 인컴의 70%나 차지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디즈니의 스포츠 분야인 ESPN 인컴은 19%에 불과하고요. 거기다 디즈니의 엔터테인먼트 디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TV 채널들,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 스튜디오, 여기서 오는 총 인컴은 단 11%에 불과하니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런 수치는요, 사실 알고 보면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믿기 힘든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10년 전 그때 당시 디즈니는 모든 것을 인컴의 56%를 이 TV 네트워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때 당시 팀파크와 리조트의 인컴은 20%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다 이것이 2019년 들어오면서 대대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글로벌 팀파크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인기가 아주 높아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다음 해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린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디즈니는 2020년에만 $8천만 손실을 기록했고요.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애드벤처는 15개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코비드가 다가오기 바로 직전까지 팀파크 산업계는 엄청난 성장 가도였다가 그러다 한순간 모든 것이 마비 상태가 된 격이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인데요. 경제 침체 이후에 회복되는 그 과정에 팀파크가 여행이나 호스피탈리티 산업계에서 가장 빨리 돌아오는 분야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이런 팀파크에서 갖는 경험이야말로 집에서는 도저히 반복이 불가능한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글로벌 팀파크 산업계 최고 리더는 바로 디즈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확장 플랜 디즈니랜드 포워드는 현 파크의 완전한 이 새로움을 약속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 가지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면 Frozen, Tron, Avatar Experience가 떠오르는 이름들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디즈니는 오래된 라이드들이나 전시물들을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5년 당시 그때 데뷔 당시의 33개 어트랙션 중에서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불과 10여 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애드벤처는 추가로 Star Wars Galaxy's Edge라든지 Avengers Campus 그리고 리모델된 픽사 플레이스 호텔을 추가하면서 이것을 이미 여러 번 와봤던 게스트들이 반복적으로 방문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올 여름 올랜도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매직 킹덤에서는 티아나's 바이오 애드벤처를 오픈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동안 말썽 많았던 Song of the South를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팀파크 비즈니스는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인기 있는 헌티드 마운틴을 50번 탈 수 있지만 그런데 몇 번 지나고 나면 지치고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라이드, 또 새로운 파크야말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현재 추세는요, 사실 디즈니 경쟁사들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스 할리우드도 최근에 슈퍼 닌텐도 월드를 더했고요.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역시 올해 6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어트랙션들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곳에 가까이 살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몇 번씩 디즈니랜드를 가보고 특히 아이들 태어나 1년 내내 가는 애니멀 패스를 구입해 다녀보았는데요. 이제 디즈니랜드와 리조트는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확장에 들어갑니다. 팬데믹 이후 디즈니랜드 운영 인컴의 70%가 바로 팀파크 분야에서 온다는 것은 정말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믿기 힘들 정도로 크게 변한 실정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할 때요. 이 중에서도 공항 시큐리티를 통과하는 과정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죠. 어떨 때는 줄도 길면서 짜증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서 있다 보면 어떤 몇몇 사람들은 특별한 권한이 있듯이 줄 맨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클리어 커스터머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면 줄에 서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유쾌하지 못하죠.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 조시 뉴먼 의원이 이것을 중단시키려는 법을 상정했습니다. 풀러턴 지역의 의원인데요. 본인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세크라멘토 지역으로 비행기를 자주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클리어 커스터머들은 1년 멤버십을 내고 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운영되는 공항 시큐리티 시스템의 특별 혜택을 받는 것인데 많은 나머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뉴먼 의원이 말하는 것은 클리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지장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제3자 시큐리티 서비스인 클리어 서비스 같은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공항과 별도 계약을 맺고 일반 시큐리티 라인과 떨어진 다른 라인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일반인들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현재 클리어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주 내 7개 가장 큰 공항에서 운영 중이고요. 이번에 상정된 SB 1372는 클리어 서비스를 아예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연방 TSA와 협조하에 일반들과 다른 곳에서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클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승객들이 불편해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을 중단하자는 의도죠. 말씀드린 대로 클리어 서비스는 1년에 멤버십처럼 $200 정도를 내면 공항에서 아이디 확인만 마치면 TSA 라인 맨 앞으로 가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TSA 스크리닝과 가방 체크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클리어가 자체 내 따로 줄을 설치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가능한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뉴먼 의원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LA 국제공항의 델타 에어라인스에 따로 나누어진 체크인과 시큐리티 라인 예를 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클리어 측 대변인이 말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9개 공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로 인해서 수백 개 직업이 생기고 $1,300만 수익을 제공하고 1억 명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봉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뉴먼 의원의 이 비례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고요. 현재 캘리포니아주 항공 승객 중에 10%가 클리어 커스터머라고 합니다.
뉴먼 의원은 클리어가 가져다주는 공항에서 경험에 그다지 큰 장점을 가져다 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를 하고요. 오히려 워싱턴 DC 같은 곳에서는 시큐리티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진정 장점과 가치를 가져다 주는가 하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주정부 공항 차원의 수익은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상정된 SB 1372를 두고 캘리포니아 대표 공항 지역에서는 대부분 항공사들이나 상공회의소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항공사들은 이것이 통과된다면 항공사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각 공항마다 시큐리티 라인 운영에 제한이 크게 작용되면서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클리어 서비스로부터 들어오는 1,300만 달러 수익이 없어진다면 항공사 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항공료 인상에 서비스 옵션이 상당수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서명한 항공사들 이름을 보면 알래스카, 델타, 하와이안,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거의 모든 항공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협회하고 이 북가주의 노던 캘리포니아 트랜스포테이션 시큐리티 오피서들 같은 이런 메이저 유니언 노동조합에서는 클리어의 변화를 촉구하는 비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중에 승무원협회는요, 주 상원에게 이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번에 빌은 시큐리티 라인에서 모든 사람들의 공평한 액세스를 주는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클리어의 확인 절차, 베리피케이션 문제와 불규칙적인 면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예로 승객 중에 이 가짜 아이디를 가지고 클리어를 통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클리어 서비스는 1년에 거의 $200에 해당되는 돈을 내고 멤버를 가입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본적인 바이오메트릭 스캔만 거치고 나면 공항 내 시큐리티 줄을 스킵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빌은 캘리포니아주 세넷 트랜스포테이션 커미티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승인돼서 법이 되기까지는 주 상원에서 통과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서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클리어 서비스는 사실 1년 멤버십을 내고 공항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에 줄을 스킵하게 해줍니다. 멤버십을 지참하고 공항 키오스크에 설치된 곳에서 이 얼굴 스캔이나 핑거프린트를 통해 본인 신상을 확인하고 나면 클리어 종업원이 그 승객을 TSA 시큐리티 라인 맨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줄에 상관없이 맨 앞으로 가는 것은 클리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클리어에 들어 경비 감당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당한 분노와 불공평하다는 기분을 자아낸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비슷하게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TSA 프리체크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것은 5년에 $78로 한층 저렴한 옵션도 있고 공항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프리체크 줄이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뉴먼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공항 시큐리티를 통과하는 과정에 얼마나 손쉽게 통과하는지 여부가 그 사람의 인컴이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죠. 클리어 서비스를 갖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갖춘 사람이 그냥 통과하게 옆으로 따돌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공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방법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따로 나누어진 시큐리티 라인으로 줄에 서 있는 일반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줄을 스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정부 차원에 상정된 이 빌의 진행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프리웨이를 이렇게 운전하고 달리다 보면 이쪽 저쪽으로 빌보드 광고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빌보드 광고들 중에 요새 그중에 유독 변호사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퍼스널 인주리 변호사 광고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지난 몇 년 사이에 LA 지역에 붙어있는 빌보드 광고, 마치 봄철 새싹이 여기저기 피어나듯이 상당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예 중에 하나가 모건&모건 법률 사무소, 또 제이콥 엠라니의 calljacob.com 등 눈에 익숙한 것들이죠. 현재 빌보드 광고, 그리고 버스 옆에 길게 붙어있는 퍼스널 인주리 변호사들 광고는 LA 문화의 거의 일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보드 광고는 사실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 광고가 빌보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디어 인텔리전스 회사인 비빅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LA 지역의 아웃도어 광고에 법률 서비스 광고가 탑10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난 팬데믹이 바로 이런 브랜드를 알리고 마케팅하는데 늘어난 추세를 자극했다고 합니다. 빌보드 커넥션 로스앤젤레스의 아웃도어 미디어 전략가인 브라이언 알렉산더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현재 변호사 광고가 가장 많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 방법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점점 더 가해지는 것이 역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씨는 팬데믹 동안 대부분 산업계는 예외 없이 광고 버짓을 줄이고요. 어려운 시기를 살아남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예전보다 노는 광고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바로 가격이 저렴해지는 데 자극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아돌고 저렴해진 빌보드 스페이스에 변호사들이 그 이전에 도저히 불가능했던 기회를 포착한 것이죠. 이 중 한 명 변호사인 제임스 왕은 LA 전 지역에 그때 당시 마스크를 쓴 채 빌보드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코엔 인주리 로의 대표인 웨인 코엔 씨는 경제적인 타격이 오면 변호사들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팬데믹 동안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비율도 줄어들었고 직장 안에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 숫자도 줄었고 법정 케이스도 크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보드 광고 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변호사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추가 요소가 있습니다. 요새 트렌드, 추세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 문의해오면서 빌보드 광고를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제이콥 엠란이나 스윗 제임스 같은 머리에 확 들어오는 이름이나 브랜드가 되겠다는 트렌드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의 최고 경쟁자들의 이런 현재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트렌드가 자리 잡았는데 실제로 빌보드로 법률계 브랜드 형성이 생각보다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형성에 빌보드 사용이 급증 했는데 특히 자동차 사고 변호사들 이름이나 사진을 운전 중에 자주 보게 됩니다. 매년 미국에서 100만 건 이상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1년 한 해만 보아도 540만 명이나 해당하는 숫자가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사고를 겪은 상당수 사람들이 본인이 보상의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요. 특히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보상을 해결하는 데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2022년 미국 내 퍼스널 인주리 변호사 숫자가 5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광고와 마케팅이야말로 비즈니스 운영에 큰 위치를 차지하게 변했죠. 이런 면에서 리걸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광고를 통해 그들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최고조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빌보드는 우선순위 1번이 되었고 차별화를 만들어내는데 빌보드가 최고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법 쪽에는 그들의 산업계를 두고 진정 법률 서비스와 비즈니스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많은 법률 산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에 말한 코엔 씨는 30년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특히 자동차 사고 스페셜라이즈를 해오고 있습니다. 코엔 씨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 중간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물론 법률계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하나라도 더 많은 케이스를 막기를 원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한 케이스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를 acquisition cost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런 경비가 작은 법률 사무실은 한 달에 몇천 달러 버짓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형 로펌들은요 한 달에 100만 달러까지 광고에 할애하는 곳까지 있는 현실입니다. 빌보드 광고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Out of Home Advertis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협회도 있습니다. Out of Home Advertising Association of America. 이 협회가 말하는 것에 의하면 LA 지역 마켓에서 일주일 기간 동안 지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보는 숫자가 710억 번 임프레션을 가져다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소비자 중 3분의 2 정도가 이런 법률 서비스 빌보드 광고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소비자들 중 40%는 친구들과 대화 중간에 법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다는 것이죠. 또 빌보드 광고의 가격은 사실 그 크기 사이즈와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LA 지역에서 풀 사이즈 광고는 4주 기간 동안 적게는 5,000달러에서 높게는 10,000달러까지 가고요. 그 중에 가장 수요가 높은 이 지역 중 할리우드 근접해서 선셋 블루바드 같은 경우에는 풀 사이즈 광고가 4주에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팬데믹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가면서 그 시점에 빌보드 산업계는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활발해지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이유가 바로 퍼스널 인주리 법률 사무소들이 여기에 늘어나면서였던 것이죠. 알렉산더 씨는 이제 빌보드 광고계는 회복 단계를 완전히 한층 넘어서 지금 최고 기록 수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앞에 말한 코원 씨는 본인은 빌보드 광고는 하지 않지만 변호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최고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큰 실망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의 여기저기 수두룩하게 나와 빌보드 광고에 나와 있는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가 꼭 더 좋은 것이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리웨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수많은 자동차 사고 변호사들의 빌보드 광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곤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 저렴해진 빌보드 광고 비용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빌보드 광고 비용도 비싼 곳은 엄청납니다. 4주 동안 최고 10만 달러라는 것은 입이 벌어질 정도인데요. 그렇게 지불하고도 가치가 있으니 그 액수를 내는 광고를 내는 것이겠지만 소규모 비즈니스는 상상도 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모든 것이 투자로 인해 돌아오는 혜택의 의미로 Return on Investment를 따지게 되지만 지난 팬데믹 동안 내려간 광고 요금을 많은 법률 비즈니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